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셔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그 일물일권주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자꾸 기억을 하셔야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냥 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분만 가지고 보존 등기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고 제대로 그걸 응용을 못 하십니다.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셔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요. 이제 예를 들자면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에 걸쳐서 이게 서로 접하고 있습니다. 서초구하고 과천이랑 접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 행정구역상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쳐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이제 여기가 서초구, 여기가 과천. 서로 접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했다 이 말이죠. 건물을 신축하면 그러니까 건물 신축하면 여러분 최초로 등기부 개설하는 등기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보존 등기를 어느 등기소 가서 하실 것이냐? 이 서초구를 관할하는 등기소 가실 것이냐? 아니면 이 과천을 관할하는 등기소로 가실 것이냐? 뭐 왠지 오늘은 서초구에 가고 싶다면 뭐 서초구에 가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어떤 분 또 이런 분 공법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이 서초구에 조금 더 이 건물이 토지가 많이 있으면 서초구에 가서 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관할이 경합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관할이 서로 경합 다툰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는 관할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관할의 지정. 그래서 이걸 관할의 지정이라고 하는데 관할의 지정. 그럼 이 관할의 지정은 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할을 지정해야 되는데 관할의 지정을 하는 지정권자를 법에서는 상급법원장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냥 상급법원장 이래버리면 이제 기억에 또 오래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사례를 한번 딱 봐두시면 그러면 기억에 되게 오래 남습니다. 그럼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에 서울 여러분 서초구를 관할하는 우리 등기소가 어디냐면 서울 왜 서초동에 중앙지방법원 있잖아요. 그 중앙지방법원은 이제 등기과가 아니에요. 등기국입니다. 그 등기국에서 서초구를 관할해요. 그러니까 서초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과천은 이제 관할하는 등기소가 어디냐면 과천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그 안양지원이 있어요. 안양에 가시면 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안양등기소에서 과천은 관할을 합니다. 여기는 안양등기소고요. 과천은 물론 이거 과천은 뭐 안양등기소 이건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절대로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걸 사례로 만들어서 뭐 서초구 하나는 서초구하고 뭐 과천에 이렇게 경합한다 뭐 이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서초구 사시고 과천 사시는 분만 유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에버랜드는 지목이 뭐냐 이런 건 절대 안 나와요. 그럼 용인에 사시는 분만 유리하잖아요. 에버랜드 여러분 지목이 뭘까요? 유원지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배우시겠지만 그렇게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제 기억을 오래 남고자 이제 지금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제 등기국에서 이제 관할을 합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상급법원장이 이제 경합하는 경우에 어느 등기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상급법원장의 의미가 뭐냐? 자. 여러분 중앙지방법원의 등기국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은 법원장이다 그죠? 그러면 안양등기소는 어느 법원 소속입니까? 수원지방법원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상급법원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이 중앙지방법원의 상급법원 2심은 어디 가서 해요? 2심은 고등법원입니다. 네, 고등법원. 네, 그래서 이 중앙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그다음 수원지방법원은 상급법원이 어딘지 아세요?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은 고등법원이에요. 어느 고등법원일까요? 경기고등법원이라고 있습니까? 네, 없어요. 서울고등법원이 상급법원입니다. 여기도 상급법원이 서울고법이고 여기도 상급법원은 서울고법이 상급법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누가 관할을 X라는 부동산 보증등기 어디 가서 등기해? 누가 지정해 준다라고요?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단순히 그냥 상급법원장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억이 얼마 안 가니까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요런 경우에 서울고법 얘도 서울고법 그래서 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 이제 같으니까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정을 해주는구나 어느 등기소 갈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그 기억이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면제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먼저 상당히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올해가 여러분 이제 31회 이제, 다가오는 해가 이제 31회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의 대비를 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시험이 이제 30년간 이제 시험이 치러졌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시험이 출제된 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죠.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가지십니다. 즉 불안해 하신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이거 기출문제만 봐서 이걸 될까? 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불안해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3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온 게 31년째 나올 가능성, 나오는 문제, 나와봐야 여러분 몇 문제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은요, 이미 앞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새롭게 짜깁기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 잠깐 바꾸는 거예요. 용어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짜깁기를 하고 용어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여러분 29회 시험이 지금 30회 시험보다 29회 시험이 이제 왜 어려웠다? 이제 공시법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어려웠느냐?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29회 때 다른 거 특별히 어려웠던 거 없습니다. 지적에서 한 문제, 그동안 안 나왔던 게 한 문제 나왔어요. 그동안 안 나왔던 게 그게 뭐냐면 지적 서고 설치 기준, 참고. 아까 지적 공부는 여러분, 지적 공부는 어디에 보관하느냐면 지적 서고라는 저기 강남구청 가시면 지적 서고라는 창고가 있어요. 지적 서고에 연구 보존합니다. 지적 공부는. 그럼 그 지적 서고를 설치하는 그 기준을 29회 때 물어봤어요. 그래서 창고를 설치하실 때는 습도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습도도 뭐 70% 안팎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온도도 뭐 20도 내외로 맞추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습도를 맞추고, 온도를 맞추고, 거기다가 연구 보존하셔야 되는데, 종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도면 종이거든요. 그럼 종이, 이거 문 열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 열었을 때, 문을 열게 되면, 쥐나 바퀴벌레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쥐 들어가면 종이 금방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일단 지적 공부 연구 보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어서 일단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문은 철문이어야 될까요? 나무문이어야 될까요? 철문 연구 보존하려면 나무문은 조금 여러분 술 한잔 먹으면 그거 바로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문이어야 된다. 그 다음 철문 그럼 문 열면 쥐나 바퀴벌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방충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철문이 밖에 있어야 될까요? 방충망이 밖에 있어야 될까요? 철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철문이 있고 그다음 방충망이 있고 그래 그걸 순서 바꿔가지고 그걸 시험에 답지문으로 29회 때 29주만 처음으로 그런 문제는 틀리셔도 돼요. 그런 문제 틀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앞에서 기출문제 출제 안 됐던 게 나오는 문제 나와봐야 한 문제입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대부분의 부분은 전부 다 앞에서 출제됐던 것들의 짜깁기입니다. 그럼 이제 왜 그 29회가 어려웠다라고 하냐면 용어를 또 바꾸는 거예요. 용어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건데 우리 등기를 신청하실 때는요. 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하시든 전자 신청하시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등기 신청하실 때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시든 아니면 전자 신청하시든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29회 때 뭐라고 출제를 했느냐면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으로 말을 바꿨어요.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방문 신청일까요? 전자 둘 중에 하나예요.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인데 이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하니까 전자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건 전자 신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양식만 전자 표준 양식이지 방문 신청입니다. 방문 신청을 이렇게 말을 바꿔낸 거예요. 이건 방문 신청입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이니까 대리인의 자격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대리할 수 있다고요. 전자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만 대리 가능하거든요. 그게 시험에 나와서 답지문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가등기 파트에서 증여라는 게 여러분 증여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 증여계약. 근데 그걸 사인증여로 또 말을 바꿨어요. 사인증여. 사인증여도 증여입니다. 사인증여도 증여예요. 사인증여가 뭐냐면 제가 증여라는 게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 오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죽고 나면 부동산 드릴게요. 라는 청약의 의사표시. 그 다음 이분은 받겠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 그걸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죽고 나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역시 증여계약입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이니까 증여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아까 제가 채권이라고 했어요? 물권이라고 했어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채권. 그럼 채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사인증여로 말을 다 바꿔놓으니까 또 학생분들이 당황하시는 겁니다. 그게 답지문이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거의 모든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는 거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기출문제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걸 용어 바꾸고 새롭게 짜깁기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문제를 한두 번 풀어서 될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기출문제를 보시고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만큼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출문제를 보고 설령 그 기출문제집에 해설이 있다 하더라도 해설은 아주 부실합니다. 해설의 양이 충분치 못해요.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만한 그런 해설이 아닙니다. 양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금만 바꿔서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 대응을 못 하십니다.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복을 해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고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제 경험에 따르면요. 어느 정도 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하면 문제를 딱 보시고 이건 기출문제구나 아니구나 라고 구별해내실 수 있으면 합격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구별할 수 있으면 합격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냐면 이건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서 짜깁기를 했구나 라는 것까지 판독해내실 수 있으면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하십니다. 그만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보통의 수험생분들은 기출문제를 아주 등한시합니다. 뭐 앞에서 나왔던 건데 또 나올까? 라고 하면서 등한시합니다. 여기서 변형이 되는 건데 이걸 새로 과거에 출제되던 기출문제를 새롭게 짜깁기 하는 건데 그러면 각각의 기출문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는 게 기본인데 그 기본을 아주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한 번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거나 한 번 보고요. 한 번 보시고 여러분 기출문제 여러분 푸시다가 틀린 거 있죠? 틀린 거. 나중에 다시 또 풀어보세요. 그 문제는 또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두 번 봐가지고는 안 돼요. 보통 합격하시려면 기출문제는 최소한 여러분들 스스로 5번 이상은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걸 토대로 하셔야 돼요. 이 기출문제는 반드시 저랑 같이 풀어보셔야 되고 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 하면 또 그 반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지겨우니까.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개그맨 정종철 씨가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었는데 상당히 저도 그 내용을 공감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게 됐던 자기가 그 계기가 뭐였느냐면 좋아하는 그 영화가 있었대요. 미국 영화인지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요. 100번 이상 봤대요. 정확하게 알려보진 않았는데 100번 이상 봐서 그 대사를 거의 다 외운답니다. 100번 이상 보면 아마 외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했잖아요. 100번 보면 돼요. 그게 대사까지 거의 다 외운답니다. 그러니까 절로 영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로 영어가 되더래요. 영어가 되면서 영어가 들리더래요. 그 말을 절대로 공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100번을 보실 수는 없겠죠. 근데 최소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기억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5번 이상은 봐주셔야 된다라는 그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반복학습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은 한 번 보고 그걸 다시 보는 걸 싫어하세요. 뭔가 새로운 걸 또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비슷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자꾸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게 되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찾아보신다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영어 사전 찾으라고 하면 금방 찾습니다. 특히 자기가 보고 있던 사전 찾으라고 하면 아주 금방 찾아요.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되냐면 사람의 그 능력은 참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영어 아주 그 사전 많이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영어 단어를 찾는데요. 한두 번 만에 그 단어를, 그 두꺼운 영어 사전을요, 바로 찾더라고요. 그게 반복의, 여러분, 이 반복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반복의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반복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어요. 맞췄어요. 해설을 해보라고 하면 몰라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제가 말하는 반복의 기적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보고 제가 7 더하기 3을 한번 왜 10이 되는지 증명해보라고 하면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7 더하기 3이 10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그냥 반복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죠. 미국 사람이 토익 시험을 봅니다. 상당히 많이 맞춰요. 그러면 그걸 왜 이게 답인지, 특히 문법 문제, 왜 이게 답인지 해설을 해보라고 하면 해설 잘 못해요. 그냥 이게 이렇게 쓰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새로운 걸 하시려고 하고 또 새로운 거 찾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 번 봤던 것을 또 보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부분을 특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일찍 지금 이제 11월부터 시작을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일찍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뭐 1월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3월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비교적 일찍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2번 보시면요. 반복해서 학습하다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 잘 모르시는 내용 있을 거예요. 다 알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틀리는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린 것들은 자꾸 또 틀리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오답 노트 작성하세요. 오답 노트. 일찍부터 이거 만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 놓았던 거 있잖아요. 하시면서 자꾸 안 됐던 분들 해놓은 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면 이제 나중에는 이 부분이 익숙해서 별로 볼 필요 없는 것들. 그럼 따로 또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 이제 별 볼 필요 없으니까.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시험장에 가면요. 뭐만 들고 가시면 되느냐면 오답 노트만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캐리어 안 끌고 가도 된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막 등산 가방 메고 뭐 엄청나게 들고 갑니다. 막 심지어 캐리어까지 끌고 가시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게 본인이 만든 오답 노트입니다. 그걸 만들면서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쓰고 그 쓴 걸 오답 노트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한 번씩 보시거나 그 다음 그 과목이 한순환이 끝났다. 그럼 여러분들 만든 또 오답 노트 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안 되는 부분 해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게 되면 이제 실력은요. 왜 여러분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 하나 이거 제대로 하나만 딱 만들어 두면 나중에 굴리기만 하면 그냥 금방 커집니다.
근데 이거 눈덩이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그죠? 굴리다 보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 작업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여러분 적어가지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보면 이제 귀찮아서 그런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시는 분 많던데 하시는 분은 분명히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이걸 좀 해서 여러분들 걸로 자꾸 반복해서 만드시기를 역시 또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뭐 조금 수업 일찍 해서 마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학습의 효과는 실강의에 참여를 하시는 게 조금 뭐 여러분 뭐 귀찮고 뭐 머시고 조금 귀찮고 하더라도 실강의에 참여를 하시는 게 학습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영상 수업은 사실 실강의에 참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동영상 수업을 봤을 때 사실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어요. 실강의를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동영상 수업을 하면서 복습 차원에서 동영상 수업을 보셨을 때는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꼭 동영상 수업을 봐야 돼. 나는 여기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은 부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동영상 수업 들으실 때 전화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시정지하죠. 일시정지하시잖아요. 아마 여기 스스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영상 수업 보시면서 전화 오는데 난 전화 지금 수업 들어야 되니까 전화 안 받아 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일시정지하세요. 그리고 전화 받습니다. 그럼 전화 받고 또 와요. 다시 또 플레이를 합니다. 중간에 단절이 생겨요. 이 공부라는 게 여러분 이어서 그 머리가 돌아갈 때 흐름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쏟아부으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 단절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물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공부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또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플레이를 다시 시켰어요. 그럼 플레이 다시 시켰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제가 수업 듣고 줄을 끌려고 하니까 또 자가 없어요. 전화한다고 그 자를 들고 간 거예요. 또 스톱을 시킵니다. 자 찾으러 가요. 그래서 자를 또 가져왔어요. 다시 또 플레이 합니다. 자를 끌려고 보니까 손톱에 뭐가 일어났어요.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게 자를 끌려고 보니까 손톱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 손톱깎이 찾으러 갑니다. 또 스톱을 하시고 또 손톱깎이 찾으러 갑니다. 손톱깎이는 또 잘 안 찾아져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찾아요. 한참을 걸립니다. 그렇게 자꾸 해서 단절이 생기게 되면 공부의 학습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실강의 참여 안 하시고 되도록이면 실강의 참여하시고요. 실강의 참여 안 하시고 이제 동영상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단절하지 마라. 중간에 끊지 마라. 일단은 끝까지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단절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최대한 실강의처럼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 공부의 이제 공시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법 과목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특히 이제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내용이 우리 아까 재산권에서 이제 물권과 채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기초과정 아니면 앞으로 뭐 거의 뭐 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들을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지적부터 해서 내용을 들어갑니다. 다만 제가 이제 수업을 말씀드린 아까 그 수업의 방식은 항상 그래요. 먼저 원리와 체계부터 잡기 위해서 큰 틀부터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다시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저랑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올해는 꼭 좋은 결과를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